그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대중 강의하는 거가 쭉 내용이 바뀌었는데 근래에는 이 한국 역사의 힘과 한국 문화의 독창성 이 주제로 해서 강의를 많이 했고 또 오늘 여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주제여서 이 테마로 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1744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지도인데 내가 25년 전에 파리에 가서 꾸르앙꾸르 벼룩시장에서 사가지고 지금도 애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한반도를 이렇게 크게 그려줘가지고 이것만 보면은 막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동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일원으로서 그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 의식 중에서 지금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손 대표 말씀대로 나라는 선진국으로 갔는데 국민들의 역사의식은 새롭게 변한 거에 따라가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로 배웠습니다. 맨날 전쟁한 얘기만 들었어요. 기억에 남는 것도 그것뿐이 없어요. 이게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그런 식으로 서술합니까? 그러한 전란 속에도 삶을, 문화를 갖고 갔던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화사고 그게 우리 역사가 주는 건데 우리는 맨날 그 외적에 침입받은 것만 이야기를 해왔던 것은 세계사 속에서 우리를 인식하는 걸로 이제는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이 사건이 그때 동아시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부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쓸데없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에 하나가 영토가 좁다는 걸 겁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도 영어권에서 동아시아, 이스트 에이시아를 공부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읽는 책은 라이샤와 팀이 만든 하버드대 팀이 만든 이스트 에이시아입니다. 동양문화사. 거기에 첫 문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다.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오히려 더 많다. EU 3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0째 됩니다. 영국하고 비슷합니다. 한반도에.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라고 왜소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절대로 코리아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게 세계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못해서 그렇지 이 코리아가 절 강의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쓴 한국미술사 강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현재 6권을 썼는데 한 권을 더 써서 근현대까지 쓰면 7권으로 우리 미술사를 끝냈는데 저 책은 여러분들은 절대 사보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지금 저거를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책을 보시도록 하고 제가 쓰고 있는 그 줄이는 거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안 아트가 아니라 스토리 오브 코리안 아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미술사를 통해서 보는 우리 문화사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계 문화사를 보면 하나의 문화권은 중심부 문화와 주변부 문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네덜란드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아 태어났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의 문화적 정체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독일과 네덜란드의 동참으로 유럽의 르네상스 문화는 풍성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동아시아로 오면
19세기 이전 동아시아 문화를 주도한 중심부는 중국이었고 한국, 일본, 베트남, 티베트, 몽골이 중요한 일원이었습니다. 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동아시아 문화는 풍부한 내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사람마저 청자를 만들지 못했다면 세계 청자의 역사는 중국 청자의 역사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한국이 빠진 동아시아 문화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은 동아시아 문화사에서 당당한 자기 지분율을 갖고 있는 문화적 주주국가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이야기하면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도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뿌리가 깊죠. 현재 한반도에서 약 120군데의 구석기 유적이 발견됐어요. 공공이 한탄강 유역에 머리핀처럼 돌아가서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이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저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는데 저 주먹도끼는 세계 고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먹도끼입니다. 구석기 시대 연장으로는 찌개를 많이 썼는데 저 주먹도끼는 날을 이쪽 저쪽으로 하고 뾰족해가지고 굉장히 가죽을 벗기거나 고기를 쓰는데 좋아가지고 구석기 시대의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저게 프랑스 생따슐에서 처음 발견돼가지고 에슐리안 핸드엑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 교과서를 보면 반드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비우스라고 하는 그 하버드대 고고학자가 에슐리안 핸드엑스는 프랑스, 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지나서 이란, 인도까지만 있고 동아시아 쪽은 핸드엑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비우스 라인이라고 하는 게 딱 거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경 원인, 자바 원인 다 찌개 전통으로 살았다. 근데요, 서양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는 대개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이 서양이 동양보다 선천적으로 더 발달됐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말은 안 썼지만은 그 라인을 근거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먹도끼가 에슐리안 핸드엑스 전형적인 게 연천 전공리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학설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1979년 당시 동두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그렉 보엔 하사였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미국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다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미국이 지금 한 30개국에 퍼져 있잖아요. 외국 나가서 근무하면은 우리말로 벽지 수당 비슷해서 돈 월급을 더 받나 봐요. 그래서 왔는데 기상관측병으로 왔는데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동두천 PX에서 노래하는 이상미라는 여가수하고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미 씨하고 둘이 4월 달에 여기에서 데이트하는데 코펠에다가 커피를 끓여서 애인한테 주려고 돌멩이를 주워서 핫도그를 놀려다가 이 돌멩이를 주워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고 성격이 맑았어요. 자기가 발견했다고 자랑을 하면 학계에 영원히 그 그렉 보엔이 나옵니다. 최초 발견자니까.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꿨는데. 근데 이분은 보고서를 써가지고 프랑스의 보르트 교수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당장 가고 싶은데 스케줄상 못 가니 세계 고고학대에서 만난 서울대 김원룡 교수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해 5월 달에 찾아가서 김원룡 교수가 그때부터 10년 동안 발굴해서 완전히 끝나지 못한 상태에서 4,500점의 유물을 수습하고 그리고 30만 년 전에 유적지인 것을 밝히고 세상을
93년 11월 달에 떠납니다. 떠나면 연천 전곡리 한탄강에 뿌려달라고 그래서 뿌리고 뿌렸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랍니다. 그가 함부로 그렇게 뿌리는 거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까만 그 비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문화재청장이 되리라고는 1초도 생각한 일 없이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면서 문화재청의 부실한 문화유적 관리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꾼 데를 이렇게 놓고 사는 게 그게 문화재청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하는 그 글을 쓰고 이제 문화재청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적했던 거 찾아다니면서 다시 고치냐고 아주 그냥 그 고생 많이 했는데 마침 그때 손학규 지사가 돼서 손학규 지사에게 전곡리 얘기를 했더니 손 지사가 경기지사가 되기 전에 5월 5일 날 여기를 한번 와봤더니 사람들이 수만 명이 와갖고 축제를 구석기 축제를 하더라. 아주 감동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늦었지만은 최고가는 선사시대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 아주 이 문화재청하고 지자체하고 합치면은 못할 일이 없이 그냥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우선 우리 직원들한테 그 그렉보엔 하사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이 한국인 치사한 사람들, 한국을 위해 애쓴 외국인에 왜 그렇게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더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글이 IT가 한국으로 가고 세계 최고 가는 이 언어를 만든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들고 450년 동안이나 안 썼어요. 그러다가 한글을 쓰는데 이 한글이 언어로서 자기 기능에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있게 된 것은 띄어쓰기였습니다. 우리 앞시대 춘향전이고 뭐고 다 붙여 써 있어서 읽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띄어쓰기를 한 것을 주시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최초로 띄어쓰기를 한 한글은 독립신문 1호입니다. 독립신문이 4면 발행인데 3면까지가 한글이고 4면이 영문 발행이었어요. 그 영문을 발행한 사람이 호머 헐버트였습니다. 이 호머 헐버트가 주시경하고 서재필한테 너희도 띄어쓰기를 하고 컴마 피어리어드를 쓰면 어떻게 했느냐고 제안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지금 일본어, 중국어 띄어쓰기 없잖아요. 걔네들 그 띄어쓰기만 하면은 문장 갖고 싸움도 안 하고 일본어 그냥 우리 그대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호머 헐버트가 결국은 쫓겨났죠. 일본 놈들이 내쫓아가지고 그리고 8.15 해방이 돼서 이승만이 초청해가지고 그때 80몇 세 됐는데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독립운동 그렇게 하셨죠. 그 나이에 80여 세에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서 묻히는 게 더 영광으로 한다고. 그리고 와서 몇 개월 안 돼서 세상을 떠나서 지금 양화진 공동묘지, 외국인 공동묘지에 계십니다. 호머 헐버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죠. 그랬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죠? 그래 그랬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해. 찾았어요. 29년 동안 연락 안 된 그 보엔 하사를 찾았어. 그래서 찾아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 초청장 보내는 것도 문제예요. 초청장을 보내면은 부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고급 공무원들 부인하고 나가면 신문에 나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뭐 프로토콜이 어디 있어요? 초청을 했을 땐 당연히 부인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엔 하사 부인
하고 같이 초청을 했더니 그 이상미 씨하고 결혼을 해서 그 같이 구석기 축제에서 아주 즐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뭐 손 대표 앞이라 얘기가 아니라 딴 데서도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건축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대한 관국공사가 전부 턴키로 해가지고 건설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얼마나 멋있게 졌어요. 그거는 세계 건축계에서도 유명합니다. 방패연 위에다 딱 띄워가지고. 그걸 누가 설계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했다고 그래요. 그거 건축한 거는 유춘수가 설계했습니다. 유춘수가 설계했다고 해야 유춘수가 세계적으로 뜨는데, 이 응차를 삼성 엔지니어링이 하니까 만든 데가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되는 거예요. 건축가를 건설회사가 고용해갖고 하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사 됐을 적에 제일 먼저 했던 일 하나가 용인의 백남준 미술관을 국제 컴피티션으로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선한 게 독일의 여자 두 사람이 합쳐서 그랜드 피아노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멋있는 집을 지었고, 그게 준공됐을 적에는 세계 건축 잡지의 표지화로 다 소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연천 전곡리 선사유 유적지도 국제 컴피티션으로 했어요. 이거는 IPA 공인으로 해가지고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350개 작품이 출품됐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심사 부정을 방지하려고 심사위원을 7월 1일 날 하면은 7월 1일 0시에 통보를 해줘요. 심사위원이 됐다고 어디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라고. 그리고 심사위원이 통보받고 5분 되면은 삼성, 현대, SK가 다 줄줄이 전화가 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와요. 근데 국제 컴피티션은 어떻게 하느냐? 심사위원을 먼저 발표합니다. 국제 콩쿠르도 심사위원을 먼저 발표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심사하는 거면은 내가 출품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선진사회로 갔을 적에 확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누가 갑인지 을인지 하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공무원들 뭐 해서 하는 심사위원 하는데 거기다 누가 대가가 출품합니까? 이 국제 컴피티션을 했더니 프랑스의 아누기라고 하는 여자가 설계한 것이 이렇게 당선이 돼서 시공이 됐습니다. 선사시대로 떠나는 은빛 타임캡슐입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 티타늄으로 돼서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보다도 훨씬 전에 티타늄으로 해서 역으로 간 거예요. 마치 화성에 우주선 하는 것 같죠. 그 안에는 애슐리안 핸드엑스 처음에 발견했던 거 5개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는 구석기 시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사피엔스까지 어떻게 진화됐는가,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가 우리들에게 전달될 적에 그것이 갖고 있는 콘텐츠와 함께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 다들 가보고 싶잖아요. 30만 명 옵니다. 대단한 구석기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그 안욱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거가 당선된 다음에 세계적인 건축가가 돼가지고 보르드의 와인 박물관도 이 여자가 설계를 했어요. 시카고에 있는 해양 박물관도 이 사람 작품이고. 구석기 시대를 지나면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언제 대한민국까지 올지 모르는데 뭐 할 수 없어요. 왜? 잠깐만요. 지금 이걸 국제 컴피티션. 네. 유홍준 교수의 그 조언과 권유로 한 것이고 그거를 한 분은 동아시안 우리 송태호 장관 당시 경기문화재단 대표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짜고 친 게 아니고 선학교 대표하고 워낙 이제 친하고 또 지지하는 글을 한국일보에도 쓰고 뭐 그랬는데 경기지사 취임 시기에 가고 그래가지고 고자질을 했어요. 백남준 미술관은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전 지사가 뚝딱뚝딱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손 지사가 이거 국제 컴피티션은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거면은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내가 국제 컴피티션을 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이거는 그냥 컴피티션을 하면은 건축 그 브라이트한 젊은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다 왜냐면은 제가 건축계도 알고 있는데 백남준 미술관을 공모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젊은 건축가들이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하려고. 그런데 제출 기간을 2주뿐이 안 줬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임기 내에 하려고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래서 손 지사한테 얘기했던 손 지사가 과감하게 무시해버리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진행을 한 것이 백남준 미술관입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로 가죠.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상징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근데 빗살무늬 토기에 오기 전에 제주도 고살리에 덧띠무늬가 되어 있는 게 한 8,000년 전이고 7,000년 전에 양양 오살리에 나오는 거가 이와 같이 덧띠무늬가 되어 있고 부산 영도 영선동에서 나온 것도 이렇게 덧띠가 되다가 동삼동 폐총부터 빗살무늬 돼서 암사동에서 나온 거가 빗살무늬고 이게 한반도의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토기의 상징적인 유물입니다. 책에는 여기까지만 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그 시대에 뭐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삶은 어땠는가 하는 거의 이야기인데 신석기 시대는 6가지가 구석기 시대하고 다릅니다. 첫 번째는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조만간에 목축을 했고 그리고 옷을 해서 입었고 정착 생활을 했고 타제석기가 마제석기로 간석기로 세련되게 되고 그리고 토기를 만들었다. 이 마지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기를 만든 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낸 것은 토기입니다. 이 토기의 발명이 인간의 발달에 인지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은 첫째로 잉여 작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토기를 발명해서 음식을 끓여서 먹었어요. 이때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생쌀, 생고기 먹던 것을 다 조리를 해서 소화를 도와줬으니까요. 근데 인간이 참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동족 간에 짝짓기를 하면 기형아를 낳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타 지역하고 만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 마을하고는 저 마을, 저 마을은 저 마을로 해가지고 생활 문화가 일정한 선을 긋게 돼서
지구상의 신석기 시대에는 몇 가닥의 토기의 라인이 생깁니다. 그 유럽식이 있고 메소포타미아식이 있고 인도식이 있고 중국은 용산문화, 그 앙소문화, 홍산문화 있고 우리는 알타이에서부터 몽고, 한반도, 규슈까지 이어지는 빗살무늬 전통입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를 이야기를 할 적에 빗살무늬 토기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왜 빗살무늬를 그런가? 아름다우라고 그렸다. 그건 아름다워도 여러 방식인데 왜 빗살인가? 그거는 다릅니다. 근데요, 공예는 미와 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름다움보다 쓰임새가 먼저입니다. 저게 있어서 쓰임새가 뛰어난 거예요. 어떻게 뛰어난가? 아주대 병원장, 가천의대 병원장은 이성락 박사 피부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70세 돼서 정년 퇴임하시고서 이 앞으로 인생 30년을 더 어떻게 사나 하다가 명지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논문 쓰고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졸업 논문이 아주 흥미롭고 학계에도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이것도 읽을 필요는 없고 듣기만 했던데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병 연구입니다. 피부병 흔구죠. 병을 앓은 거가 피부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곰보 자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초상화 1000점을 조사한 중에 200점이 곰보 자국이 있습니다. 추사김정희도 애들 말로 살짝 곰보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선시대 초상화는 절대로 뽀샵을 안 해줬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가 달라도 내 조상이 아닌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정확하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외형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면적인 인품까지 그려라. 그래서 우리 초상화가 그렇게 멋있는 겁니다. 우암송시열이고 미소 헌목이고 그런 거죠. 그분이 내 강의를 듣다가 빗살무늬에 대해서 적에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거를 만든 과정을 보면 진흙을 엿가락처럼 쫙 해가지고 코일링을 하든지 링 빌딩을 해서 만든 다음에 맑은 불로 탁 하면 도토리처럼 생기면은 모닥불에 구우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옥전에서. 근데 저기에다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거놓게 되면은 깨질 적에 여기 깨진 자국이 있잖아요. 깨지는 거가 수평으로만 깨지는 게 아니라 문양대로 해서 깨져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 신석시대 빗살무늬 토기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 다닐 때 저거 옛날 사람 밥상에 어디다 올려놨나 큰 걱정을 하고 그랬던 건데 누가 얘기도 안 해주고 이거는 반지하 움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묻기 좋으라고 해서 이와 같은 기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강의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서 내가 수준을 좀 더 높여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당구를 치면 시내부가 팍팍 먹는 바람에 내가 지금 간단히 넘어가지 않고 더 자꾸 높은 차원으로 얘기하는데 아놀드 하우저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 신석기 시대 토기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가 갖고 있는 지루한 매너리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6,000년 전에서부터 3,500년 전까지 2,500년 동안 하나의 레파토리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뭔가? 어떻게 지루하지도 않은가? 그게 왜 안 바뀌는가? 문화는 외적인 충격에 의하든 아니면 내적인 욕구에 의하든 자극을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패턴이 맨날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한에서는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장장 2,500년 동안. 그러다가 3,500년 전에 그릇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가 납작 바닥이 되고 둥근 바닥이 되고 크기도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다양해지고, 그리고 문양은 빗살 무늬는 없어져 버리고 구름 문양하고 번개 문양 같은 게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와 관계되는 번개하고 구름 문양 같은 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가 이제 청동기로 넘어갈 적에 그때 일어나고 있었던 변화였습니다. 이제 3,500년까지 내려왔어요. 그 신석기 시대에 대표적인 조형 활동한 게 울주 반구대 언양에 있는 반구대 안각화입니다. 이 반구대 안각화가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면은 저 수몰되는 걸 해결하겠다고 나왔던 여태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사연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 바위 이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 천변에 저 절벽에 여기에 고래 그림에서부터 멧돼지 그림까지 약 300개의 동물 그림을 그린 암각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가 있는 줄은 몰라고 1965년에 울산에서 태화강 아래쪽에 사연댐을 만들어서 지금도 울산의 식수와 공업용수로 쓰고 있어요. 그게 왜 사연댐인가 했더니 동네 이름이 사연이에요. 사연이야. 그래서 사연댐이야. 그 사연댐을 만들어 가지고 갈수기 11월, 12월, 1월 석 달을 빼고는 항상 저기까지 물이 차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요만큼 있다 저 위에 그림이 있는 여기 그림이 여기 있는 8m 곱하기 4m 되는 여기에 물이 여기까지 차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담수하면은 괜찮은데 그러면은 용수가 모자란답니다. 그 댐에 자기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최소한도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청도 운문댐에서 갖다 쓰는 방법 뭐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나 본데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수자원공사, 지자체, 문화재청, 뭐 행안부 한 10개 부서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죠. 거기 대통령이 나서도 후보 때는 말하지만 되고 나서는 대통령도 못하는 게 이겁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70년에 동국대 박물관 팀들이 여기에 원효대사가 반고사라는 절을 지었다라는 거를 보고 그거를 찾으러 왔더니 동네 할아버지가 절터는 없고 그림이 있다고 알려줘가지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래가 나오는데 초창기에 고래에서부터 뒤로 가면은 면색임에서 선색임으로 바뀌면서 육지동물로 바뀌어요. 여기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인간에게 세 가지 이즘이 있습니다. 애니미즘, 물활론이죠. 모든 생명체는 영혼이 있다. 그리고 그 영혼과의 대화는 샤머니즘이고 그 샤머니즘의 기념물로 남은 거는 토테미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수감자제나 축제가 열릴 때면은 많은 것을 잡기를 희망하는 자기네들이 잡기를 희망하는 그 고래라든지 이거를 새겨놓은 샤머니즘의 현장이었던 거죠. 1000년 이상을 두고서 이 자리에 오면은 하나씩 그렸던 거예요. 그 알타미라 동굴, 라스코 동굴도 사냥 갈 적이면은 들소를 하나 그려서 그 죽이는 의식을 하고 가는 거죠. 그게 민속학에서 얘기하는 거가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비슷한 행동을 하면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다.
뉴기니아의 원주민들이 타조를 사냥할 적에는 타조춤을 춘답니다. 그래서 타조의 습성도 익히고 그리고 사냥의 효율이 있었죠. 여기에 고래도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일반 상식으로 6,000년 전 사람들이 고래를 사냥했겠냐? 우린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생물학자하고 고지도 학자들이 오니까 이 미술사 인문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자들이 탁 등장을 하니까 무슨 얘기냐? 잡았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는 강으로 대곡천이 흐르지만은 해수면이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여기 있는 데까지 올라와서 고울산만이라고 하는 고지도에서는 고울산만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고래도 회로가 있잖아요, 다니는. 지금도 장생포 울산 앞바다로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쪽으로 왔을 적에는 여기에 해안선이 구불구불 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면은 좌초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망을 치고 그리고 잡았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죠. 근데 그래서 여기 고래의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데 향유 고래를 그린 거고, 이거는 작사를 맞은 고래고, 이거는 어미 고래가 머리 위에다가 새끼 고래를 이고 이렇게 젖먹이는 그림들로 그런 사실성이 있고, 여기 어책을 쳐놓은 게 있고 그래요. 인도네시아의 KBS 역사 스페셜에서 1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보드 타고 가서 고래 잡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취재한 거가 있어요. 8명이 보드 타고 가다가 저렇게 보다가 고래가 있다 하면은 그 중에 제일 사냥 잘하는 사람 라마파라고 하나, 그 사람이 탁 나오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고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사람들이 삶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활동적이고 있었다는 것을 저게 말해주죠. 그리고 나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은 토테미즘으로 나온 그림이 사실적인 그림에서 추상적인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울주에 있는 천전리 암각화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런 추상 문양으로 그려져 있어서 아직까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못하지만은 저게 천전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령에 있는 양전동에도 있고 포항 칠포에도 있고 영주 가흥동에도 있고 한 열대 군데가 다 발견이 됐어요. 70년대 그렇게 갑자기 발견이 됐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실적인 그림이 추상적인 그림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청동기 사람들은 사물을 개념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가 뭔지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있는 것만이 아니고 중앙아시아를 포함해 가지고 시베리아, 몽고 이 지역에 있는 암각화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것도 동질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 지도 보면은 포코너 스테이트라고 아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주가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 점 있는 데를 포코너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에 이런 암각화가 있어서 아주 재밌어요. 가서 봐서 재미있는 정도가 재미도 있었지만은 더 감동적인 거는 이 옆에 쓰여져 있는 문화재 안내판이었습니다. 그 문화재 안내판에 뉴스페이퍼 락이라고 써 있어요. 신문바에.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그 당시 신문으로 보고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야, 그런 거예요. 생활 정보가 울주 천전리 암각화나 반구대 고령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해석해낼 능력이 없는 것이지.
그런 거를 밝히는 거가 우리 문화유산의 깊이와 넓이를 올려놓는 일이 되겠죠. 뉴스페이퍼 락입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로 가면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강화도 부근리거 고창 상감리, 화순 대곡리와 춘향에 있는 세 군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어요. 근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로 아웃스탠딩 유니버셜 밸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보존 실태가 어떤가를 보고 보존 의지가 뭔가 하는 것까지 그렇게 같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OUV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80년대 처음 시작할 적에는 창덕궁, 종묘, 해인사, 장경고, 석굴암, 불국사 뭐 만패불청으로 될 것만 이제 해가지고 됐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외교 전략이 빈약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나중에 이제 고치려고 준비하다가 청장 그만뒀습니다만은 하면은 서울에 5대 궁궐을 다 같이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복궁도 되는 거고 덕수궁도 되는 건데 그때는 뭐 떨어질까봐 뭐 겁나서 그렇게 했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현재 16개의 우리 세계유산을 갖고 있어요. 아웃스탠딩 유니버셜 밸류가 일찍이 인정이 된 거예요. 군장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치프덤 시절이죠. 아직 킹덤은 되지 못한 치프덤 시절의 세계에는 다 거석기념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스톤헨지도 그런 거고 프랑스의 부르고뉴, 스위스에 있는 거 다 거석기념물이에요. 그래서 세계 거석기념물 학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 세계 거석기념물의 숫자가 10만 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반도에 4만 5천 개가 있는 거야. 고인돌이 남한에 3만 개, 북한에 1만 5천 개가 있어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장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자체의 유물의 존재 자체를 갖고 얘기했을 적에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건 참으로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이 남쪽에서 왔냐 북쪽에서 왔냐 아니면은 한반도에서 일어나서 남북으로 퍼졌냐 여러 가지 그 학설을 낳게 되는 거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고인돌을 사용할 때 우리나라는 다 청동기 시대예요. 스톤헨지나 이런 건 다 신석기 시대인데 우리는 좀 늦었어요. 우리 청동기 시대가 3500년에서부터 BC 300년 될 때까지 한 1200년 동안인데 우리 청동기 문화의 내용은 팩트는 이렇습니다. 북방식 고인돌의 미송용 복주머니 단지에 비파형 동검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고조선 유적입니다. 무조건 고조선을 상징하는 세 가지 표지 유물에 대해 논하시오. 그래서 이거 세 개 쓰면 돼요.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고구마형 단지에 한반도에서는 세형 동검의 남방식 고인돌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인돌 그 청동기 시대 문화예요. 근데 우리의 청동기 문화는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 청동기 시대의 삶은 그저 오손도손 사는 거였습니다. 이 땅에서. 이게 지금 우리 고조선이 세계를 제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도 몇 분 있으실 텐데 이 칼 갖고 세계 제패하게 생겼어요. 지금 재관이 차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건데. 역사는 유물을 낳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하고 있어요. 유물로서 증언되지 않는 것은 역사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물이 말을 해줘야죠. 근데 인간의 삶이 오손도손 사는 거를 주변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중국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이 지들방의 문제에 대해서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는 치고받고 지들끼리 싸운 거였지 바깥하고의 싸움은 흉노가 내려올까봐 뭐하고 하는 만리장성 쌓는 거가 나중 일이고, 이와 같이 중국이 진나라에 의해서 천하통일되고 한나라가 이어받은 게 이게 한나라의 영토입니다. 우리가 중국 하면은 지금 엄청나게 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청나라 때 지도고, 중국의 역사에서 3분의 1은 이민족이 지배하고 3분의 2가 한족이 지배하는데, 진나라 한나라 다음에 남북조 시대 때는 척발시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나라가 통일하고 당나라에 있었죠. 그 다음에 5대 혼란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요나라, 금나라 옆에서 치고 들어오고, 결국은 송나라, 명나라가 한족의 나라였을 뿐이고 원나라는 몽고 지배잖아요. 이민족이 지배할 때는 중국이 넓어지는데 한족이 지배할 땐 요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소설을 읽으면은 중국은 요거 갖고 생각해야 돼요. 딴 거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춘추전국 시대도 요거고. 근데 문제는 천하 통일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외교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북쪽은 만리장성 너무 고비사막이니까 흉노 있는데 그 하고, 동서, 서쪽, 남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서 동쪽에 치은 거가 한사군입니다. 낙랑진본 임둔현도예요. 한사군의 성격이 완충지역이냐 식민지냐 뭐 논의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규명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 규명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 중국이 왜 낙랑을 갖다가 설치했는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낙랑진본 임둔현도 요동 한사군을 설치할 적에 하서에 도낭 무의장액 주천동화 하서주랑으로 가는 길에 하서에 한사군을 두고 하노이에서 광동성에는 한국군을 둡니다. 서쪽, 동쪽, 남쪽을 국방체제로 만들어 놓는 거가 한사군입니다. 중국은 그랬어요. 언제나 중원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는 동쪽, 서쪽, 남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군사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안동도호부를 평양에 뒀던 걸 김유신이 깨부셔가지고 단동으로 밀어버리지, 압록강 북쪽에. 그게 안동도호부잖아요. 그러니까 안동이 단동으로 됐죠. 그 안동이 안동으로 바뀌었냐 하면은 63년에 주울레하고 김일성 만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저 국경 협정하고 했을 적에, 그때 백두산 천지 너희 쪽 가져가라고 주고 위화도를 비롯해서 섬 우리 쪽 주고 아주 친선 관계로 있을 적에, 안동은 당나라가 침략했던 상처를 그 내력을 갖고 있는 이름이니까 우리는 붉은 혈맹 관계로 맺었으니까 단동으로 바꾸자. 그래서 단동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안동이었어요. 바로 그 안동도호부를 두는 668년에 하노이에는 안남도호부를 둡니다. 그리고 하서에 있는 투르판에는 안서도호부를 둬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구려 유민 고선지 장군이 안서도호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사군이 성격이 뭐냐 얘기할 적에 이런저런 걸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않았을 적에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 한나라가 이렇게 한사군 낙랑을 치고 나니까 한반도에서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오손도손 사는 건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인수합병을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M&A 작업을 해서 BC 1세기에서부터 삼국시대로 우리 역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언어 단어라고 하는 거가 주는 오해가 있는데, 삼국시대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잖아요. 그게
BC 1세기에서부터 668년 고구려 멸망할 때까지가 삼국시대예요. 700년. 근데 정작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만 있었던 건 마지막 120년뿐이 없어요. 그러니 이때를 삼국시대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AD 300년 됐을 적에는 삼국 플러스 가야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부여, 백제, 고구려, 마한, 진안, 변한, 사로, 가야, 예, 동해, 숙신 누가 한반도의 주인공이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결론이 삼국과 가야로 되는 것이 AD 300년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 앞 시대를 고고학과 미술사에서는 원삼국 시대라고 그럽니다. 프로토, 삼국으로 가는 기원에 해당하는 시대였지 삼국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책이 삼국유사, 삼국사기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얘기로 삼국사기로 하지 이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배운 건 그건 엉터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과서도 삼국시대로 BC 1세기에서 668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원삼국 시대입니다. 삼국으로 가는 기원. 삼국으로 가는 기원의 때 이때의 유물은 낙동강변에서 나온 쇳불 손잡이 단지의 오리형 톡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셔서 이 유물들이 다 초면일 거예요. 그렇다고 박물관에 가서 열심히 본 것도 아니면은 이게 한국 유물인지 이게 뭐 바이킹족이 쓰던 포도주 항아리 같고 그렇잖아요. 이런 유물이 나와요. 낙동강변에서. 그 위쪽에 있는 것보다도 이 원삼국 시대 상징적인 유물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제의가 이제 발달을 하니까 그릇이 벌써 달라져요. 일상용기하고 제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에 의식이 들어가니까 조형적 과장이 있고 권위를 넣고 하니까 손잡이도 쇳불 같은 걸로 했어요. 더군다나 이 그릇은 와질톡이잖아요. 기와장 같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가마에서 구웠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노천에서 구워서 빨갛잖아요. 그리고 청동오리인데 이 오리가 그냥 오리가 아니라 닭볕이 있는 아주 상스러운 오리예요. 모든 샤머니즘에는 태양신이 다 붙어 있어요. 어느 민족이든. 그런 중에 철새는 때만 되면 날아왔다 날아가는 청동오리는 태양의 메신저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는 오리에 대한 청동오리에 대한 신앙이 계속 있고 솥대에다가 오리를 해놓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퇴주 그릇이었어요. 여기다 넣어서 뒤로 뺍니다. 근데 그 눈을 양옆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저게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70년대 말 도굴꾼들이 저거를 갖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 백자나 청자 이런 거는 가짜 감정이 금방 되지만은 토기는 감정이 하도 많이도 만들고 쉽게 만드니까 아주 흉측한 가짜들이 그럴듯한 가짜들이 많아서 이게 학술 발굴에 의하지 않은 거는 인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울산, 창원, 마산 또는 뭐 경주 이런 데에서 공장을 짓다 보면은 저게 나오는 거예요.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까지 끝내야지. 그냥 지표조사로 끝날 수도 있죠. 그거 없이는 사용을 못 하는데 옛날에는 80년대는 공사하다가 문화재 나오면 신고하기로 돼 있었어요. 단 한 건도 신고가 없습니다. 신고되는 순간에 공사가 중단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 보였다면은 밤사이에 불도저로 밀어버립니다. 야, 근데 그 사이에 그걸 또 빼먹는 도둑놈은 또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 도둑놈이 애국자예요. 문화재 살렸잖아. 대기업은 불도저로 밀어버렸지만은 독을 끄는 거 찾아가지고서는 낭이었잖아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박물관에다가 납품하려고 유물 신청할 때 딱 넣으면은 감정을 하잖아요. 감정은 어떤 신의 눈이 나타나서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의 집합과 모든 거의 종합인데 다들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 일이 없잖아요, 이거를 여태까지. 비슷하긴 한데 본 일은 없어. 멋있기는 한데 본 일이 없어. 감정하는 사람이 이거는 가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감정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방진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진짜 감정할 줄 아는 사람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짜라는 얘기에 애들로 하는 얘기죠. 그랬는데 아무튼 저건 나와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뭐 개인에게 팔려고도 하고 박물관에도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모르고 왔다 갔다 했는데 1983년 경산 임당동 고분에서 영남대 박물관 팀이 발굴하는데 저게 나왔어요. 이게 진짜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계에다가 오령토계와 셋불손잡이 단지가 원산고 시대 때에 AD 1세기, 2세기 때의 유물로 나왔다고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물관에도 오리 있다, 우리도 있다 해서 지금 전국에 100마리가 지금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라도 좋다고 또 사놓은 사람이 있는 거야. 아, 참. KTX 신경제역, 지금은 경제역으로 됐죠. 오리지널 경제역 없애버렸기 때문에 신경제역도 경제역이 됐어요. 경제역 내리면은 1층에 경제역 지으면서 발견된 유물들 전시장이 있어요. 거기에만 저 오리가 3마리 있어요.